이야기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서 시작됐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팬들이 보기에는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녹화 스케줄을 마치고 짧은 예능 촬영을 소화하고 광고 미팅까지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온 트로트 스타 김용빈. 방송에서는 늘 해맑은 웃음과 여유로운 멘트로 스튜디오를 꽉 채우는 남자였지만 그날만큼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수십 번의 무대, 수백 번의 박수, 수만 개의 댓글이 쌓여 만든 화려한 이름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 문장이 천천히 그의 가슴속에서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에는 아직 풀지 못한 이삿짐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직원들이 형님, 이건 나중에 같이 정리하시죠라며 남겨두고 간 박스들. 팬들이 보내준 편지와 선물들이 담긴 상자들. 그리고 누군가 붉은 펜으로 조심스럽게 적어놓은 글씨 하나. 할머니 방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김용빈의 손이 굳어버렸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국경을 넘나드는 월드 투어를 하게 되어도 그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 할머니. 그가 어린 시절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유일한 보호자,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의 노래를 믿어준 단 한 사람, 힘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 같은 존재. 그 이름이 박스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김용빈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사를 핑계로 그는 끝까지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기억과 결국 다시 만나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 올리자 오래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아주 익숙한 향기가 스며나왔다. 어릴 적 시골집 부엌, 새벽마다 끓여주던 미역국,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빨래를 걷으며 풍겨나오던 비누 냄새. 마치 시간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잊고 지내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박스 안에는 빛이 바랜 이불 몇 장, 낡은 스웨터,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은 보물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마치 오래된 피아노 건반처럼 조금씩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마다 세월이 만든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상자 뚜껑에 달린 작은 금속 손잡이는 이상하리만큼 반짝거렸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손때를 묻히던 그 상자라는 사실을 김용빈은 손을 대기도 전에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상자를 열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을 법한 조금은 어색한 포즈. 앞에 선 꼬마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뒤에서 할머니가 그 아이의 어깨를 든든히 감싸 안고 있었다. 볼이 통통하게 오른 꼬마. 바로 김용빈이었다. 오늘의 그는 전국 투어를 다니는 스타지만 사진 속 아이는 그저 할머니의 품이 전부였던 시골 마을의 소년일 뿐이었다. 사진 뒤에는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작은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바늘땀이 고르지 못해 여기저기 비뚤어진 흔적이 보였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따뜻한 완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마치 숨기듯 놓여있던 작은 금속 상자 하나, 은은하게 빛나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였다. 김용빈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이 상자를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세상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조차 모르던 시절, 그는 이 상자를 늘 손에 쥐고 다녔다. 마치 부적처럼, 마치 방패처럼. 어릴 적 자신이 보물리로라고 부르며 품에 안고 다니던 그 상자. 그가 첫 오디션을 보러 상경하던 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었던 그 상자. 상자를 여는 순간 작은 금속 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반짝이는 장난감처럼 느껴졌던 시계였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 수많은 광고 모델 제안을 받는 스타가 된 뒤 다시 마주한 그 시계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었다. 시계의 앞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시간의 먼지를 견딘 듯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나 있었고 바늘은 멈춰 있었다. 그러나 진짜 시간은 그 뒷면에 새겨져 있었다. 시계를 뒤집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얇게 새겨진 한 줄의 문구,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의 문장. 용비야, 내가 이 시계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할미는 다시 내 모습을 알아볼 거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날까지 절대 거짓을 노래하지 마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용빈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백만 조회수를 찍은 직캠에서도 고척돔을 흔들어 놓은 콘서트에서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는 단 한 번도 놓지 않던 떨림이 고작 시계 하나를 쥔 손에서 시작되어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에게 이 문장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세상이 몰랐던 진짜 질문이었고 마지막 심사였으며 너무 늦게 도착한 합격 통보였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은 늘 바빴다. 생계를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런 집에서 어린 김용빈의 울음과 웃음을 온몸으로 받아 아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말했다. 용비야, 노래는 남들 앞에서 잘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꺼내서 부르는 거다. 박수는 언젠가 멈추지만 진심은 안 멈춘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알지 못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이 좋았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는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은 그의 노래에 가격표를 붙였다. 행사비, 출연료, 브랜드 가치, 광고 단가, 시청률, 스트리밍 수익.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리고 이름이 검색어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노래는 서서히 숫자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스케줄표에는 쉼표 대신 빽빽한 약속들이 채워졌고 사람들은 더 높은 더 강한 퍼포먼스, 더 극적인 장면을 요구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나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노래를 팔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가장 깊게 박혔던 날,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졌다. 악플과 루머, 지나친 기대와 끝없는 비교, 숨이 막힐 듯한 스케줄과 책임감.